안녕하세요. 아티캐스터 로렌리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런던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서 드디어 마지막 섹션 인상주의 빛나는 순간을 리뷰하겠습니다. 1부와 2부를 거쳐 3부 영상까지 정주행하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상주의 화가 중 누구의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7살 때 달력 그림에서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바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는 르누아르의 그림풍도 좋아합니다. 한편 인상주의 작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탑10에 고갱, 세잔, 마네, 고흐가 들어있을 정도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직관해보면 밝은 색채가 주는 경쾌함과 때로는 몽환적이면서 편안하고 아름다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상주의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19세기 후반 파리에서 활동했으며 인상주의 용어는 1874년 4월 25일 신문기자 루이 르로이가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 살롱전에서 낙선한 화가들이 단독으로 개최한 앙대팡당 전시에 오게 되는데요. 그때 출품작인 모네의 인상 해돋이를 보고 르 샤르바리지에 비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출품 참가자들을 통틀어 그들 인상주의자라고 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미술용어사전에 의하면 인상주의는 빛의 변화에 따른 순간적인 형태의 사물의 인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미술 양식이라 하였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을 그리기 위해 주로 야외에서 그렸으며 대표적인 화가는 클로드 모네, 에드와르 마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에드와 드가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예술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반향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사실주의와 르네상스 회화의 전통을 깬 것이 인상주의 회화의 태동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인상주의를 기점으로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그 시대적 요인과 회화적 특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839년 사진기의 발명입니다. 사진기의 발명은 19세기 초 당대에서 잘 그려진 그림의 기준이라 평가받던 사실주의 풍경화나 인물의 초상화와 같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진의 등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쟁해야 했던 당대의 화가들은 예술 그 자체로서 사진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화가 자신이 인식하고 느끼는 주관적인 시공간과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요. 르네상스 이후 내려왔던 회화의 전통에 따라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주제이며 회화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마네, 모네, 르누아르, 시슬레, 세잔 등은 전통적인 역사화나 신화 이야기, 성경 이야기 등의 주제와 상관없이 정물, 일상, 풍경, 여성의 누드 등 눈에 보이는 대로 빠르게 그려나가는 붓터치로 밝은 색채의 물감을 사용했으며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상을 관찰하여 빛의 효과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인상주의를 개척해 나간 모네는 수련 250여 점을 비롯해 루앙대성당, 건처더미, 지베르니의 정원 등 다양한 연작을 그려 유명한데요. 모네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회화의 본질을 찾기 위해 다른 시간, 다른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의 대상을 그려 각 작품마다 또 다른 가치와 매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은 모네가 가장 좋아했던 꽃, 붓꽃입니다. 붓꽃 역시 20여 점의 연작을 남겼는데요. 대부분 2m가 넘는 큰 그림들입니다. 붓꽃을 그릴 당시 마네는 몇십 년을 바깥에서 작업을 해온 탓에 백내장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온전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캔버스의 흰 바탕이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둔 것과 물감을 거칠고 두껍게 칠한 것, 그리고 이 작품은 모네가 사망했을 때도 작업실에 그대로 있었던 점으로 보아 미완성작인지 완성작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작가가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그린 그림들은 존재의 진실을 마주한 작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되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모네를 비롯해 마네, 르누아르, 시슬레 등이 구현한 인상주의 회화는
대상에 비치는 빛과 색채의 변화를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카메라가 우연히 포착한 한 장면과 같이 주관적인 인상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방스 지방의 햇살과 반짝이는 물결, 카페, 연인들의 일상 등 인상주의 화가들이 바깥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둘째, 주석 튜브에 담긴 물감의 발명입니다. 실내에서 안료를 섞어 써야 했던 화가들은 이때부터 유화 물감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되어 야외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산업혁명 이후 증기선과 기차의 발명으로 파리 교외로 당일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들은 튜브 물감과 이젤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리에서는 1855년부터 1900년 사이 5번이나 만국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최신 과학 기술을 발표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건물, 도로가 생기고 카페가 생성되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근대 도시의 풍경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들은 현실과 상상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주의와 같이 재현적인 사실 묘사보다는 작가의 주관적인 심상에 집중하는 계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후기 인상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인간과 자연으로 향하던 화가의 시선은 점차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색채나 구성을 바탕으로 화가의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 전시 출품작인 작업실의 난로입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초기작으로 파리에서 궁핍하게 생활했던 화가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잔의 그림에서는 구도와 시선이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그림 뒤 놓인 테이블은 정면에서 바라본 구도입니다. 그 뒤 어두운 벽면의 팔레트 등은 장식적인 구조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시선이 한 캔버스 안에 구현해 놓은 것이 세잔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초기 작품에서는 어둡고 짙은 색채의 그림에서 후기로 가면 밝고 가벼우며 장식적인 화풍으로 나아갑니다. 세잔은 사물의 형태와 색을 단순화해서 구조를 만들어내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19세기 말 인상주의와 20세기 초 큐비즘을 연결해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 작품은 폴 고갱이 세잔을 오마주한 창문 앞 과일 그릇과 맥주잔인데요. 고갱은 1880년경 세잔의 과일 접시, 유리잔, 사과가 있는 정물과 함께 세잔의 그림 6점을 구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갱은 세잔의 작품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최고의 보석이라 극찬했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주로 그렸던 자연의 대기, 빛의 변화에 천착한 그림보다 더 새로운 작품을 찾고 싶었던 그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갱이 세잔을 오마주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반전으로 느껴지는데요. 윤리적이지 못했던 사생활이 알려져 비호감 작가로 언급되는 것은 유감이지만 그림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주식 중개인이었던 고갱은 1871년 23세에 그림을 시작했고 초기에는 까미오 피사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고갱은 1891년 타이트로 이주한 후 타이트의 원시성, 열정, 강렬함, 단순함을 담은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존재 기원에 대한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 언제 결혼하니 이 작품은 2015년 카타르 미술관에서 약 3억 달러에 팔려 2023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2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후기 인상파 세잔과 고갱 그리고 그 후의 그림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작품과는 달리 작가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구성이라 좋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서양 미술사에서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 내면 표현으로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한 위대한 작가라 평가받고 있지만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판 비운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고흐가 그림에 전념한 시기는 오직 10년 동안이었으며 가난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37세에 자살하고 맙니다.
후대의 우리는 고흐와 동생 테오가 주고받았던 편지와 기록을 통해 그의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고갱과 얽힌 일화와 함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 유명합니다. 고흐가 고갱을 프랑스 남부지방 아르에서 함께 작업하려고 초대한 뒤 고갱의 방을 꾸며주기 위해 그린 해바라기 그림과 고갱이 고흐와 싸우고 떠난 뒤 그린 자신의 귀를 자른 자화상이 유명합니다. 고흐하면 바로 떠오르는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아몬드꽃 등 너무나 사랑받는 작품이 많은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1890년 5월 고흐가 생폴드 모종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생애 마지막 시기에 그린 작품이 왔습니다. 고흐를 후기 인상주의에 속한다고 말한 이유를 앞서 언급했었는데요. 고흐는 보이는 빛에 따라 색채를 담으려는 인상주의에서 더 나아가 작품에 움직이는 율동감을 주고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감을 두껍게 겹쳐 바르고 찍는 임파스토 기법도 그만의 시그니처입니다. 유화의 질감과 색채가 생생하게 전달되어 감상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다시 말해 고흐의 그림은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 그림 상단에는 사선으로 그려놓은 오솔길이 있어 산책을 할 수 있는 어느 장소가 떠오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흐는 정신병원에 있을 당시 그림을 그리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고흐는 이 버려진 정원에 온갖 잡초가 무성한 풍경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오솔길 아래 잔디가 덮인 경사진 지형이 보입니다.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듯한 움직임도 느껴집니다. 풀꽃이 그려진 상단에는 클로즈업된 잔디 앞부분 곳곳에 하얀 나비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1인칭 시점으로 펼쳐진 세계인데요. 이 나비들은 형태가 작고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 뭔가 아슬아한 기분이 듭니다. 이 하얀 나비는 고흐에게 어떤 감정의 표현이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섹션인 인상주의를 핵심 리뷰하였는데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은 영국에 가지도 않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전시입니다. 꼭 시간 내어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미술사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 이후 다음엔 작가의 작품 세계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